똑똑한 사람이란 고지능자를 말합니다. 근데 지능이란 건 대체 뭔데요? 우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지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의 능력. 또 지능은 학습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영역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신속하게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지능은 새로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습한 지식이 많다와 지능이 높다는 같은 말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 학교 성적이 좋다와 지능이 높다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 지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 현재까지 가장 자주 쓰이는 도구는 IQ 테스트지만 사실 IQ는 인간 지능의 일부분만을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지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IQ 테스트에서 측정하는 항목 외에도 창의력이나 통계 정도 등 다른 중요한 요소가 많은데 IQ 테스트에서는 이것들을 측정하는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람들은 보통 IQ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IQ 테스트는 같은 사람이라도 시험을 치를 때마다 매번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인간의 지능 측정 도구 중에서는 그나마 신뢰할 만한 것이 IQ 테스트니까 IQ 테스트의 검사 항목이 뭔지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죠. 궁금하잖아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의 IQ 테스트에서는 10개의 검사를 통해 언어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그리고 처리 속도를 살펴봅니다.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공통성, 어휘, 상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지각 추론 영역에서는 토막 짜기, 행렬 추론, 퍼즐 문제가 나옵니다. 작업 기억 영역에서는 숫자 외우기 및 산수 문제를, 처리 속도를 측정하는 영역에서는 동형 찾기와 기호 쓰기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다른 영역의 풀이 시간까지 살펴보죠. 참고로 고지능자 모임으로 잘 알려진 멘사 2회 시험에서는 그마저도 이런 IQ 테스트의 항목 전체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멘사 2회 시험을 FRT, Figure Reasoning Test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IQ 테스트 항목 중 도형 추리 능력만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결국 멘사 시험은 인간의 종합적인 지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도형 추리라는 특정 영역에서 상위 2% 안에 드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IQ 테스트의 한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측정한 점수가 과연 개인의 지적 성취를 정말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1921년에 시작된 현존하는 심리학 연구 중 가장 오랜 연구기간을 자랑하는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텀먼 종적 연구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천재들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때 수많은 뛰어난 학생들이 교사의 추천을 받아 연구에 참여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IQ를 기반으로 천재를 가려냈던 이 연구의 전제 조건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추천받은 학생들 중 IQ 점수가 너무 낮아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2명의 학생이 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성장한 겁니다. 이처럼 IQ는 현존하는 도구 중에서는 그나마 인간의 지능과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 인간의 지능 전체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절대적인 측정치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히 한계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근본으로 돌아가 보죠. 지능이란 결국 뇌를 얼마나 잘 자극하고 얼마나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과 관련된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자들은 지능은 고정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경험과 학습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걸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첫째, 똑똑한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따라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지를 알아낸 뒤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평생에 걸쳐 새로운 지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끊임없는 호기심을 유지했죠. 만약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되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며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그게 왜 그런지를 찾아내려고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실제로 독서와 지능 간에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에서 근시 발생률과 IQ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높은 IQ를 가진 사람일수록 독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기 쉽다는 것과 둘째, 독서를 많이 할수록 높은 IQ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 둘 중 뭐가 원인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어쨌든 독서와 높은 지능 간에 관련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똑똑해지기 위한 2번째 방법은 바로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운동은 실제로 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뇌 인지 기능을 높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과제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발생한 소음이든
외부에서 발생한 소음이든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도파민 수치를 끌어올려야 하죠. 실제로 대부분의 ADHD 치료제들은 도파민 수치를 끌어올려서 다시 집중력을 향상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ADHD 약을 먹고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운동은 아무런 부작용도 없으면서 도파민 수치를 끌어올려주는 천연의 집중력 향상제 역할을 합니다.